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반나절 회계기초의 앞단에 이어서 회사의 주식 가치가 손익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게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손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좀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만원의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액면 금액이 100원이지만 7만원의 주식 가치를 갖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회사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추정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액면 금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만원은 뭐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해했거든요. 그럼 100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회사요 100원. 여러분들 그 주식 사면서 주식 뭐 사보신 분 많죠. 주식 사면서 이 회사 주식의 액면 금액은 얼마야 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주가가 계속 변동되는 거나 보지, 이 액면 금액에 써져 있는 주식에 써져 있는 액면 금액 누가 봅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죠. 뭐 보신 적 없죠. 대부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액면 금액, 그렇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액면 금액은 무슨 의미를 가질 거냐인데요. 여러분들 그 일단 요거를 회계와 이제 그 회사의 설립 요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자면, 이 액면 금액은 아까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요, 그 회사가 설립될 때,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래 뭐라고 했죠? 주식회사는 설립될 때 뭘 발행하고, 자, 주식회사니까 투자자들에게, 창업가를 포함한 그 투자자들에게 뭘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오는 거래를 제일 먼저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주식을 한 주 주면서 투자로도 돈을 받아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건 이제 유상증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상증자는 뭐냐면 유상은 대가를 주면서 자본을 증가시킨다, 주식을 발행한다. 이거 뭐 자본이 왜 주식이냐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결국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 투자를 받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이 유상증자를 할 때요, 항상 원칙적으로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의 시가만큼 발행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공시를 했어요. 보니까 뭐 어디 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아오고 싶다, 이런 취지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한 주에 7만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새롭게 한 주 발행하면서 새로운 투자자에게 돈을 투자받을 때는 한 주당 얼마의 돈을 받아오는 게 맞을까요? 7만원이에요, 100원이에요? 이 주식에는 분명히 10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면서 주주에게 준다면 그 대가로 돈을 얼마 투자받는 게 맞다? 항상 일단 시가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다는 얘기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시가에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주 간의 부의 이동이 발생해요. 나중에 이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텐데,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든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든 일단 어떤 주주군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건 일단 나중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건 이제 주식의 가치와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스타트업은 항상 투자 유치를 해야 돼요. 항상 스타트업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에서 충분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일정한 사업 계획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투자받거든요. 근데 매번 투자를 받을 때마다 투자가 같지 않아요. 같을 때도 있겠죠. 근데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의 주식을 발행하냐에 따라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결국 회사 제도와도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결국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시가에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한다면 7만 원 받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막 설립되는 이 시점에 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투자받으려고 보니, 그래서 시가에 발행하려고 보니, 그럼 시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전에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과 미래 예상된 이익으로 뭐 한다 얘기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설립할 때 이 회사가 과거에 쌓아놓고 있는 이익이 있나요? 없죠. 뭐 설립됐는데 뭐가 있어요, 과거에. 그죠? 그리고 미래에 얼마만큼 이익을 벌어들일지 설립한 시점에 예상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설립하는 회사는요, 뭘 목표는 있죠. 대부분 회사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 모델을 목표대로 계획대로 항상 다 수행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도 뭐 사업 모델의 피벗이라는 걸 하잖아요. 즉 설립한 이 시점에는 주식의 시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주식에 써져 있는 액면 금액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설립될 때는 이 주식에 써져 있는 액면가만큼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줘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액면 금액의 의미는 회사가 설립될 때 그 설립 멤버들, 창업 멤버들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받은 금액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의미를 담아서요, 회계에서는, 이제 회계에서는 그러면 의미가 있네. 결국은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자, 이제 쓰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뭐가 있다고요? 일정 시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지고 있는 빚인 부채와 회사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인 자본이라는 걸 여기다 기록하는데, 자본에 우리 이익잉여금 봤었죠. 자, 그거 말고 그 위에다가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들 있죠. 그 주식들의 액면 금액을 모두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어디에다 적냐면 요 자본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습니다. 그 자본금은 정의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모두 더한 것에 의미해요. 자, 여기다가 액면가, 시그마 액면가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모두 다 합쳐서 자본금이라는 곳에 적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이 자본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액면 금액만큼 최소한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주 투자액.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에 자본금 말고 뭘 배웠죠? 회사가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주지 않고 남겨놓은 돈, 주주 거 뭐라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이익잉여금. 결국 이 두 가지가 자본에 있는 중요한 계정 과목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 반나절 회계기초의 앞에 시간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주식과 이익과 액면금액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소결을 내두도록 할게요. 소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정 시점 현재로. 이때 자본에 두 가지 중요한 계정 과목인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배웠어요. 먼저는 이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모두 다 합한 금액으로서 누가 투자한 금액과 같다?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회사가 과거에 벌어진 이익 중에 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고 남겨둔 돈으로서 미래에 언젠가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죠? 즉,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를 재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안 받고 있니? 그럼 이거는 회사는 주주에게 줄 돈이 있는데 이걸 계속 미루고 있는 거네? 이거 결국은 주주한테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 주주한테 그 돈을 배당으로 준 다음에 그 즉시 재투자 받은 거랑 같아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주한테 줄 돈이 있는데 계속 안 주고 미루고 있다는 건 준 다음에 바로 재투자 받은 거랑 같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이익잉여금도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대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에 우리는 두 가지 계정 과목만 보았지만 사실 자본의 나머지 계정 과목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뭐가 똑같냐? 결국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걸까요? 네.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과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 반나절 회계기초에서 회계를 계속 배울 텐데 회계에서 자본이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회계 기준들이 파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자, 이때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여러분들 부채는 회사가 누군가한테 갚아야만 하는 빚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빚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 받을 돈이 있다. 결국 부채에 여기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써져 있다면 우리는 회사가 10억 원만큼 미래에 갚을 돈이 있네. 10억 원만큼 채무자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외부에, 외부가 아니어도 돼요. 내부에 있는 임직원일 수도 있겠죠. 회사로부터 이 1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나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채권자라고 부른다. 자, 안 보이죠? 자, 이거를 채권자라고 부른다. 이거를 지우고 채권자. 결국 부채는 뭐다? 부채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한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정리를 크게 한번 해보자면요. 이게 좀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이때 자본은 누가 투자한 금액?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고요. 부채는 누구?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 두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회사는 자산을 형성해서 이 자산으로 사업활동을 해서 손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손익. 이해되시나요? 회사는 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수익을 벌고 비용을 지출해서 이익을 남긴다. 이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부채는 채권자, 자본은 주주. 이 두 투자자가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대는 중요한 투자자 둘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자만 일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좀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이론이나 회계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보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을 발행받으면서 투자한 주주 투자자도 분명히 되게 중요한 투자자지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한 채권자도 중요한 투자자라고 보고 이 채권자 주주가 결국 이 주식회사의 중요한 투자자로서 회사의 자본을 대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왜 반나절 회계기초 앞단에 이걸 하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죠? 우리가 회계를 처음 봐도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와 같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걸 이제 대차평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왜 같을까요? 왜 같은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 배웠어요. 재무상태표에 부채는 채권자,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고 이 투자받은 돈으로 회사는 사업활동에서 이익을 남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로 이 대차평균의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